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첫 번째 동영상에 제가 공지사항에도 올리긴 했습니다만 33분 42초에서 38분 28초는 좀 스킵해달라. 왜냐하면 이번 학기에 우리가 사용하게 될 통계 패키지인 그레틀이라는 것을 깔다가 제가 버벅거려가지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녹화 영상에 보이다시피 여기에 지금 그레틀이 있죠, 그죠? 그레틀이 있죠. 이제 제가 깔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까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링크로 가서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그 다운로드 쪽을 잘못 제가 봐가지고 아까 마찬가지로 다운로드에서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여기를 눌렀는데 거기 누르지 마시고 여기 밑에 Greater for MS Windows can be found here. Greater for Mac OS X here. 그러니까 맥북을 가지신 분들은 여기를 누르시고 MS 윈도우에 까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저는 요걸 눌렀습니다. 거기서 여기 latest release 거기에 보시면 이제 자기 컴퓨터가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는 확인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64비트여서 요걸 눌렀습니다. .exe 요거 누르시면은요 아까와 동일하게 요게 보이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곧바로 요 .exe 있지 않습니까? .exe 요 파일 아까는 xz 파일이었나요? .exe를 곧바로 실행하셔도 되고요. 다른 곳에 임시로 저장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다운받으셔서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실행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깔게 되면은 이런 아이콘이 생기고 이걸 더블 클릭하면은요 패키지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게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쨌든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일단 까시는데 저를 오프라인에서 만나기 전까지 까시는 데까지 일단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 같이 논의를 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이걸 안 깔린다 하시는 분들은 질의 응답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제 컴에 깔리는 걸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컴에도 깔릴 거라고 보고요. 일단 이거는 이제 끄겠습니다. 그래서 파일도 끄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계량경제학 요 파일이 matrix 01.pdf 요 파일을 통해서 본격적인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파일에서 우리가 계량경제학이란 이 단어는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그 다음에 계량경제학적 분석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량경제학이라는 것은 이론경제학의 안내를 받아서 이론경제학이 제시하는 경제 변수들 간의 관계, 경제 현실에 실제 현실에서 관측되거나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그 관계에 실제적으로 그렇고 그렇지 않음을 판별하는 그러한 학문이다. 그죠? 계량경제적 기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말씀을 일단 드렸기 때문에 제일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계량경제학을 처음 배우다 보면은 계량경제학적 기법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나름대로 그래도 오랜 기간 계량경제학적 분석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경제학 공부를 계속 해오고 있는 입장에서는 경제 자료가 참 중요합니다.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내가 획득할 수가 있는가, 그다음에 어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런 데이터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데이터가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내가 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용할 수가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데이터 그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를 들면 가장 가까운 어떤 실제 가능한 예는 여러분이 이제
항 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때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조그마한 거라도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분석, 통계적, 계량경제적 분석을 해보면은 상당히 그 플러스 요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나아가서 회사에 가서도 회사에서도 실질적으로 왜냐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가셨을 때 회사에서 갖고 있는 게 전부 데이터예요. 예를 들면 뭐 월별 매출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인건비나 비용이라든가 그죠? 인사부 같은 데서는 그런 걸 하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경제적인 변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분석을 해서 여러분이 보고서도 회사 내에서 써야 되고 그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제 경험을 보더라도 회사에는 이미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깔아져 있어요. 그래서 선배 직원이 항상 매뉴얼을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이어받을 때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1번 이 버튼 누르고 2번 이 버튼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전혀 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는 속에서 업무는 가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지 않고 정말 일 자체를 여러분이 장악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 가서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지금 해야 되는 업무 자체, 일을 장악하는 게 좋아요. 장악해야 돼요.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공부도 끌려다니면 안 되고 공부를 장악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경제 자료, 데이터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좀 깊게 가지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 이거는 제가 가르치는 경제통계면서 2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개념들인데 제가 감히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빅데이터 분석의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가 4번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눈치채실 거예요, 이 논의 과정에서. 그래서 한번 이것도 해서 분석이라보다 논의를 한번 같이 해보고요. 일단은 이거는 제가 나름대로 찾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공부라는 것은 개념이 되게 중요하고 개념에는 어떤 어원이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말이냐. 그리고 하여튼 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History of Econometrics, 그러니까 뭐 계량경제학의 역사, 계량경제사, 학사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더글라스 할퍼라는 사람인데 이분에 따르면 계량경제학이라는 것은 계량에다가 경제학을 붙인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이제 영어 단어로는 econometrics.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이 경제학의 economics 아닙니까? 그러니까 econo에다가 매트릭스를 결합을 시킨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이코노미라는 거와 이 매트릭스라는 거를 갖다가 결합을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두 개의 그리스어가 합해진 단어래요. 하나는 이제 오이코노미아, 여러분은 아마 익숙하지 않으신 개념인데 경제학사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책을 보게 되면은 이 이코노미, 이 경제란 개념이요. 원래는 그리스어의 오이코노미아에서 온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 오이코노미아는 하우스홀드 이코노미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가구 있잖아요. 가계 단위. 그러니까 국가 경제나 이런 사회적인 측면이 아니라 가구 단위, 가계 경영, 아주 조그만 행정 단위의 경영, 이런 게 원래는 이코노미아의 어떤 어원인 오이코노미아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걸 그렇기 때문에 이코노믹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이론경제학, 우리의 가이드. 그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이 매트릭스. 이게 이제 매트릭스, 영어로 이제 매트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측정이거든요. 메저먼트거든요. 측정한다. 재는 거죠. 어떤 걸 양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겁니다. 측정, 몸무게를 잰다든가, 키를 잰다든가, 측정을 하는 거죠. 숫자화하는 거죠. 그 어떤 우리의 볼륨이나 이런 것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측정입니다. 이 측정의 결과물이 뭐다? 데이터, 자료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 측정된 단위를 가지고 경제학을 결합시켜 가지고 그죠? 현실의 제 관계를 실질적으로 파악해내는 게 바로 계량 경제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조합은 계량 경제학이 소득과 소비 등의 경제 변수들의 측정을 근본으로 함을 보여줍니다. 그죠? 소득과 소비 등의 경제 변수들의 측정을 근본으로 한다. 아시죠? 일단 경제 변수들을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한 국가의 총량적으로 전체적으로 작년 1분기에 소비는 얼마나 이루어졌으며, 그죠? 소득이라고 하면 이제 거시경제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경제 성장이죠. 산출이기 때문에 산출,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와 소득이 같잖아요. 삼위일체잖아요. 거시경제에서는. 바로 이제 그런 것들 측정하고 싶은 거죠. 얼마나 도대체 우리가 부가가치를 생산했냐, 우리나라 안에서.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측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이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이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지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근데 어쨌든 출발점은 실제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논의하고 있는 그러한 경제 변수들을 실제적으로 측정을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나오죠. 예. 이를 통해서 경제 변수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계량 경제학의 최종 목적이다. 첫 번째 슬라이드의 그 예들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량 경제학이라는 것은 이코노미와 메저먼트의 결합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량 경제학이란 무엇이냐? 결국은 통계적 방법들을 이용해서 경제 데이터, 경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계량 경제학이다. 그렇죠? 계량 경제학에서는 통상 비실험 자료를 분석한다. 비실험 자료를 분석한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비실험 자료, non-experimental 자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죠? experimental 자료가 있어요. 실험 자료가. 크게 보면은 이 데이터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얻어집니다. 하나는 관찰. 죄송합니다. 관찰 혹은 조사.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실험. 이 펜이 마우스로 해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실제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것이 실험 자료. 관찰이나 뭐 조사 이런 걸 통해서 얻어진 것이 비실험 자료. 자, 경제학을 포함한 재반 사회과학, 즉 경영학, 정치학, 사회학 등등 모든 사회과학에서는 대부분이 비실험 자료를 이용합니다. 사회과학에서는. 반면에 자연과학에서는 실험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법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회과학에서 다루는 데이터가 비실험 데이터가 실험 데이터에 비해서 문제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분석 기법이 훨씬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통계학이나 이런 것들은 자연과학 쪽에서 많이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계량경제학뿐만 아니라 통계학 분야 쪽도 경제학 쪽 사람들이 많이 인볼브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경제학에서는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이 데이터 자체가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실험 데이터라는 속성으로부터 파생되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법이 발전해야 돼요. 기법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일단 드리자면 실험 데이터는 여러분이 이런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과학이라고 했죠. 특히 의학이나 약학에서 많이 이제 실험 데이터를 다루는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3대 만성 질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부 혈관과 관계되어 있어요. 만성 질환은 그야말로 급성 질환과 반대말로 치료가 상당히 장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도 치료가 완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3대 질환, 만성질환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3개입니다. 고지혈증은 학문적인 용어는 다른 게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이런 경우 특히 고혈압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전부 혈관과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고혈압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고혈압은 혈압이 이제 저는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에선 크게 이렇게 고혈압 증세를 보이시는 분이 아주 극히 드물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얘기 피하고요. 고혈압에 이제 판정을 받게 되면 이제 약을 처방을 하거든요. 의사분들은. 그래서 이제 고혈압 약을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고혈압 약의 특징이 무엇이냐? 한 번 복용을 하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속된 말로 하면은 제약업의 입장에서 보면 만성질환만큼 짭짤하게 돈 되는 그런 질병이 없는 겁니다. 이게 고혈압 진단을 받고 처방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어르신들에 의해서도 보신 분이 있을 거고 이제 그럴 텐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은 신약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요. 좀 더 기존의 약보다 나은 약을 개발이. 이 얘기는 지금 실험 데이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신약을 개발할 때 도대체 우리가 새로운 고혈압약 어떤 제약회사 입장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신약 개발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그 검증 단계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식약청이나 이런 데서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제약회사에서 굉장히 큰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고혈압 약을 개발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기존 약보다 진짜 나은지를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기존의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환자들에게서 자원자들을 모집을 해요. 물론 금전적인 급부가 가기도 하고 그렇죠. 예를 들자면 200명을 모집했다고 칩시다. 200명이 자원자이고 고혈압 환자들이고 기존 약을 다 처방해서 먹고 있는 사람들이고, 자, 이 중에 이제 100명을 나눕니다. 100명. 이제 100명에게는 신약을 이제 투여하고 100명에는 기존의 약을 이제 계속 복용을 하게 하는 거죠. 이 경우에 100명을 나눌 때 예를 들면은 대졸자들은 다 이초 100명, 신약적으로 뭐 고졸 이하인 사람들은 뭐 다 기존 약으로 본다. 이런 거는 실험이 아니에요. 이 100명을 굉장히 확률적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냥 이 200명에게 1번부터 200번까지의 번호를 쫙 나눠줍니다. 예, 나눠줄 수 있죠. 무작위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냥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기계를 통해서 사람이 해건 100명을 거기서 뽑아요. 순차적으로 뽑습니다. 뽑아요. 정말 이것도 랜덤하게 우리가 말하는 무작위적으로 추출하는 거죠. 100명 뽑습니다. 그냥 그렇게 무작위적으로 뽑은 100명에게는 신약, 남은 100명에게는 기존의 약을 투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randomized experimental입니다. 굉장히 랜덤화된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100명을 3개월간 이제 신약 투여, 기존 약 투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이 사람들이 투약하는 과정에서 매일매일의 혈압을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1개월간의 혈압을 평균을 낸다거나, 그죠? 이쪽도 마찬가지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실질적으로 더 낮으냐. 지금 굉장히 제가 아주 단순한 세팅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이용되는 바로 이 실험으로부터 얻은 데이터, 이것이 실험 데이터, 실험 자료. 자, 근데 반대로 얘기해봐서 여러분이 이게 사회과학에서 이러한 실험이 가능할까요? 사회과학에서는 실험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회과학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한번 아까 노동경제학 얘기가 있잖아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노동경제학. 노동경제학의 1960년대 이래로 굉장히 큰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실제로 대학 교육은 굉장히 많은 투자가 수반되지 않습니까? 이 대학 교육을 통해서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은 사람에 비해서 대학 교육을 받는 경우 이게 미래에 더 높은 임금을 진짜 받게 해주는가?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수학적 모형을 구성한다든가 해가지고 증명한다든가 해가지고 적절한 가정을 통해 가지고. 근데 실제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대학을 이제 졸업하기 위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일단 기회 비용이 있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 현장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기 시작하지 않고 대학에 가면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4년,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까지 2년 포함해서 6년 정도를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못하죠. 그 어떤 그 foregone 영어 단어에서 그냥 날아가 버린 그 경제적 소득, 그런 기회 비용 플러스 직접적인 비용은 뭐 예를 들면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납부액 플러스 이곳이 거주 지역이 아닌 경우에 거주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투자액이 엄청나게 들겠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야 이게 대학을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유념할 것은 이제 미래소득이죠. 예를 들자면은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이 취업을 해서 그때부터 벌어들이는 연간 수입들이 쭉 있고 은퇴할 때까지 그것을 이제 현재 가치로 배우셨죠.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금액과 예를 들면 여러분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4년, 5년째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성공적으로 쭉 돈을 벌었을 때 은퇴할 때까지 그것을 여기서 이제 결혼이나 육아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이제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나오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나이에 빠져나왔다고 우리가 보고요. 아니면은 특별한 일이 필요한 은퇴할 때까지 일했다고 쳤을 때의 그 미래소득과는 비교. 이게 만약에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연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이 대학교 졸업한 사람의 미래소득의 그 흐름의 현재 가치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나온 경우에 미래소득의 흐름의 현재 가치보다는 최소한 클 것이다. 문제는 더 나아가서 이거보다 얼마만큼 클 것이냐가 이게 계량경제학의 이슈입니다. 얼마만큼 도대체 클 것이냐. 크다가 아니라 당연히 클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얼마만큼 클 것이냐 이게 계량경제학의 이슈인 거죠. 그랬을 때 생각해 봅시다. 이걸 갖다 우리가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실험이 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정부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200명 죄송합니다. 선별을 해서 그냥 아까 우리가 고혈압 환자 선별할 때처럼 랜덤하게 100명을 뽑아서 당신들은 고등학교까지만 다니시오. 나머지 100명들에게는 당신들은 대학교까지 다니시오. 이렇게 해서 이들의 임금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거는 현대 자본주의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옛날에 노예제 사회나 농노제 사회에서는 가능했겠죠. 노예주라든가 예를 들면 봉건 영주가 그렇게 했다라고 옛날에는 교육 자체를 그들만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긴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예인데 사회과학에서는 실험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다? 관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 월급이 이만큼이네. 저 사람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월급이 이렇게 관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소들 중에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요소가 학력이라는 요 교육 연수와 연관이 되어 있으면 그렇죠? 우리가 구하는 이 영향은 전부 오류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어떤 기법들이 발전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 얘기는 좀 더 나중에 아주 우리 핵심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하게 되지만 일단은 우리는 이 비실험 자료 이용한다는 거, 사회과학에서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실험 경제학이라는 게 있어요. 현재 지난 한 20년 정도 아주 나이가 어린 경제학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나이가 어린 경제학이에요. 요거하고 여러분이 이제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이 행동경제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행동경제학. 행동경제학은 이제 behavioral economics, 실험경제학은 experimental economics가 되겠습니다. 얘가 제가 알기로는 얘보다는 조금 더 오래됐어요, 나이가.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요, 실험경제학이. 말 그대로입니다. 어떤 사회 경제적인 관계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실험을 실제로 해요. 실험을 실제로 합니다. 이게 얼마 전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도 받고 했죠.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만은 거의 아까 말씀드린 이거 실험하듯이 아주 유사한 형태까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것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굉장히 유사한 형태까지도 갈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실험을 합니다. 이게 왜 아직도 소수 이거 많이 못하느냐,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돈을 많이 가진 대학이나 이런 데 있는 연구진들이 보통 수행을 하고 웬만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없어요. 실험경제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학교들이 없습니다. 이것과 연동을 해서 experiment, natural experiment라는 게 있는데, 요건 나중에 한번 얘기할 이제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experiment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것의 연장선상에 있고, 그것과 같지는 않지만 사회과학에서도 거의 experiment와 같은 상황이 우연적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연적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여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계량경제학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미국의 어떤 학술지에 우리과의 그 이용주 교수와 제가 공동으로 이제 연구한 그 논문이 그 학술지에 실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내추럴 익스페리먼트를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 한번 나중에 소개해드리려면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한번 내추럴 익스페리먼트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계량경제학적 분석의 통상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아까도 뭐 계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경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추정, 이게 일단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거고요. 요것과 당연히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이론과 가설의 검증. 이건 사실 한 묶음인데요. 경제 변수들 간의 관계가 있다고 치면 그 경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이론화하고 그것으로부터 가설을 우리가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가설,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설. 그리고 지금 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께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그 경제 통계 분석 2를 조금은 담고 있어요. 이 수업이 아주 조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해당 쪽으로 갔을 때 여러분이 약간, 저도 수업 시간에 약간 좀 합니다. 다시 다루는데, 여러분이 복습을 좀 하시거나 경제통계분석 2를 안 하신 분들은 그 부분을 조금은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뭐? 가설 검정. 그 부분 나중에 다시 말씀을 해드리겠지만, 요거는 결국 한 묶음이에요. 경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추정한다. 왜? 경제 이론이 있고, 거기서부터 경제 변수들 간의 관계가 이끌어내어지고, 그것으로부터 가설이 수립이 되거든요. 이게 한 묶음입니다. 경제 변수의 예측은, 이거는 이제 시계열 분석이라고 하는 이제 특정 또 분석 그 영역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좀 하는 것이고요. 하나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올해 정부는, 올해 국책연구기관인 KDI에서는 예를 들면 12월쯤 내년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전망했다. 그죠? 경제 변수죠. 경제 성장률. 경제 성장률이 도대체 이제 12월인데 내년에 1년 동안 어떻게 될 것이냐. 예측의 영역이죠. 이 예측 모형들이 있습니다. 예측 모형들이 있고, 요거는 나중에 좀 더 마찬가지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전통적으로 지금도 이 모형을 가지고 경제 성장률 예측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죠? 기재부의 예측 모형이 있고요. 제가 아는 바는 한국은행 예측 모형이 또 따로 있고요. KDI 예측 모형이 또 따로 있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한국은행 말씀도 드렸지만은 각종 그 국책은행이라고 할까요? 뭐 산업은행, 수치, 금융 그런 뭐라고 할까? 국책은행도 중에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은행, 수출은행 이런 것들도 자기 자체 내에 예측 모형들이 있었는데,
산업은행을 제가 이제 있을 때는 그 저희 팀 경제조사팀에서 그 예치문항을 관리했었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제 뭐 성장률 예측이 별로 이렇게 요즘에는 예전만큼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이 쓰진 않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 예측이나 이런 것들은 주요 기관들에서 하게 되죠. 국가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서.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 코로나19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제가 오늘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이제 5시 반인데 오전부터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목이 좀 메네요.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 정책 또는 경영 전략 등의 평가와 수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여기서 파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의 영역입니다. 정책 평가. 정책 평가는 보통 죄송합니다. 프로그램 이발루에이션.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저게 이제 정부 정책이에요, 사실은. 혹은 정부 정책, 그렇죠, 뭐 거기가 정부 정책입니다. 프로그램 이발루에이션, 네? 정부 정책에 대해서 평가. 자, 예를 들자면은 아까 연장선상에 있습니다만 이거 얘기할 때 그 제가 이용주 교수님하고 분석을 한 게 우리나라에 이제 의료 급여라는 게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마 그러실 거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엄마나 아버지 국민건강보험에 이제 다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 인구의 한 3.2%, 우리나라 총 인구 3.2% 정도 되는 분들이 여러분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의료 급여라는 거에 이제 의해서 커버가 되세요. 병원 가시고 이러는 게. 이거 여기에 이제 포함 의료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카테고리는 이제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이제 분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2007년까지는 어땠냐면은 2007년까지는 병원 가실 때 이런 이제 대학병원 아니고 이제 동네 의원들이나 이런 게 진료를 받으시러 갈 때 진료비를 내지 않았어요. 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민건강보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세금, 조세에 의해서 복지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조세에 의해서 충당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정부 그러니까 지출액이 너무나 이제 급증을 하니까 정부에서 2008년도에 2004년 정확히 하면 2007년도 9월이죠. 그 병원 한번 갈 때 1,000원 이런 자기 부담금을 부여했어요. 이런 거죠. 이게 그렇게 정부가 만약에 1,000원을 부담을 시키면 의료 이용이 줄까? 아주 거칠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거를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도덕적 해이라는 게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격이 제로이면은 너무 불필요하게 별로 그게 심각하지 않은데 병원 막 가지 않을까. 물론 한 측면으로 또 봐야 되는 게 있긴 합니다.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도덕적, 만약에 줄었다고 칩시다. 1,000원에 도입을 해가지고 그랬을 때 의료 이용이 줄면 이게 실질적으로 도덕적 해이 때문에 준 건지 아니면은 1,000원이라는 금액 자체도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실제 아픈데 안 가셔가지고 이게 진짜 나중에 더 큰 병 되는 게 아닐지, 두 개가 더 존재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결국은 하나, 요거 빼고는 1번, 2번, 4번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통상적인 목적이다.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량 경제학적 분석의 단계들은 어떻게 되느냐? 단계. 일단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제학적 모형이 있습니다. 경제학적 모형이. 이론적 가이드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겠나라는 이론적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정밀한 수학적인 모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그냥 추상적인 단계에서의 그 관계를 묘사할 수도 있고요.
어떤 정성적으로 어떤 이 논리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끌어내는 어떤 가이드일 수도 있고요. 어찌 됐든 수학적 엄밀함의 정도를 떠나서 경제학적 모형이 필요하다. 그렇죠? 경제적인 시오리, 이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의 관계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리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죠? 첫 번째가 경제학적 모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계량 경제학적 모형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수업은 지금 1학기, 한 학기짜리 수업이기 때문에 그다지 많은 계량 경제학적 모형을 다루지 못해요.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듯이 통상 최소 자산 추정법을 주로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문제가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종류의 계량 경제학적 모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취사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올바르게 취사 선택해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게 또 거기서 이슈로 등장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두 단계로 있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그렇다면 경제학적 모형은 어떻게 도출이 되느냐, 이렇게 도출이 된다는 거죠. 어떤 미시경제학적인 이론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이제 관계들이 있을 것이고, 거시경제학적 모형에서 얘기하는 관계들이 있을 것이고, 요거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두 개는 또 사실은 다 이제 연동이 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그 경제 변수들 간의 관계를 한번 이 경제 변수들 간의 관계, 이게 아까 거시경제학에서는 예를 들면 소비가 가처분 소득과 이제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근데 이제 미시경제학에서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배우신 건데 3학년 시간에 미시경제학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떤 수요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배웠습니까? F가 있고 P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소득이 있고, 그죠? 뭐 이제 다른 뭐 재화의 가격, other이라고 하고 엄청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이 경제학적 모형이거든요, 그죠? 이게 함수적 관계잖아요. 이 수요량은 D, 수요량은 그죠? Q, 수요량은 어떤 자기의 가격과 소득과 다른 재화, 뭐 대체재가 있거나 보완재가 있거나 다른 재화의 가격과 그 다음에 뭐 그 어떤 그 시점에서 그 사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유행, 패션이라든가 뭐 선호도라든가 이런 게 이제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보통 이제 이거에 우리는 이제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그죠? 이거에 의해서. 자, P가 변화하면은 수요량이 변화하고 다른 P 이외의 것들이 변하면 수요 자체가 변화하게 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수요 분석에서 이게 굉장히 가격이 변동할 때 도대체 얘가 얼마나 민감하게 이제 변동을 하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관심이 있거든요, 수요량이. 근데 이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도출했어요, 이 관계를? 보통 우리가 이 최적화 행위로부터 수요 함수를 도출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효용 함수가 주어져 있고, 뭐 효용 함수를 구성하는 재화가 있고요, 뭐 두 개의 재화 x와 y가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이 있죠, 여러분, 그죠? 뭐였어요? 예산 제약식. 그래서 이 예산 제약식을 고려하면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x와 y를, 그죠? 이 단순 모형에서는 p하고 i의 함수로 어떤, 그죠? 그 효용 함수가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예산 제약식이 선형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도출을 하잖아요, 그죠?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게 이제 미시 경제 모형, 최적화 행위, 경제 변수들의 관계. 이게 이제 한 묶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도출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수요 방정식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경제학적 모형이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구체적으로 엄밀한 수학적인 모형이 있을 수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의 선호를 수식화한 효용함수가 있고, 그 소비자가 직면하고 있는 예산 제약을 표현한 예산 제약식이 있어서 이걸 고려하면서 이 제약 조건 하에서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면서 수요 방정식이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딱 도출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도출이 되면서 이 P와 I의 최소한 P와 I의 단순한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앞에 수학적 형태로서 부호들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부호들이, 혹은 거기 계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QD는 뭐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코옵 더글라스 함수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면 x라는 재화는 뭐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u가, 그죠? x에 뭐 알파에 y에 1 마이너스 알파라고 주어질 때 이거를 갖다가 예산 제약값 px 곱하기 x
플러스 py 곱하기 y는 이게 i 이렇게 되는 예산제약식에 대해서 이 효용함수 극대화하면 x에 최적화된 거는 어떻게 등장합니까? 예를 들면은 알파 곱하기 어떻게 돼요? i에 나누기 px 이렇게 도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이랬을 때 어떻게 된다? 우리가 x와 i와 그죠? px가 있으면 알파를 갖다 뭔가 추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요런 겁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모형으로부터 그죠? 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뭔가 이거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그러나 반드시 이렇게 엄밀한 수학적 모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논리적으로 가능한 어떤 경제적인 이론으로서 어떤 추상적인 함수적 관계도 좀 이따 보겠습니다. 도출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러한 수학 경제적인 경제학적 모형의 하나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굉장히 그냥 추상적인 함수 형태죠. 그죠? 어떤 엄밀한 어떤 수학적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냥 추상적인 형태입니다. 요거는 이제 게리 베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게리 베커. 여러분도 한번 기억을 해둘 만한 그러한 사람이긴 합니다. 게리 베커. 이분이 이제 왜 노벨 경제상을 받았고 왜 유명하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이 사람은 경제학의 틀내로 그동안 경제학이 전혀 다루지 않았던 이슈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어요. 미국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소위 말하는 시카고 학파, 미국의 이제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과는 어떤 그 100년 넘는 어떤 전통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독특한 세계관이 있어요. 세계관이. 중앙도서관에 시카고 학파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긴 한데 저도 작년에 여름방학 때 한번 날 잡아가지고 한 이틀 정도에 걸쳐서 읽은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역사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리 베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간 경제학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런 이슈들을 경제학적 분석 내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예가 이 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미국 경제학자니까 이제 차별인데 어떤 차별?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어떤 성차별, 그 다음에 인종차별. 미국은 이제 이게 심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뭐 아직은 그런 것들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만 인종차별 이런 것들에 대한 경제적인 분석을 행한 거예요. 차별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노동경제학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또 하나입니다. 아까 그 임금 문제도 있고 학력에 의한 임금 문제도 있지만 현재 지금 노동경제학에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게 이 임금에 있어서의 성차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 똑같은 학력, 똑같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관찰되는 게 동일하게 관찰될 수 있는 영역에서 다 동일한데 임금차가 나요. 임금차가. 이것도 한번 이제 수업 시간에 논의할 아마 계기가 있을 텐데 이제 그거죠 문제. 그 차이가 과연 그렇다면 성차별이기 때문이냐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관찰하지 못하는 뭔가의 어떤 기인하는 그러나 성차별이 아닌 그런 거에 이제 기인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분석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왜 예를 들면 흑인과 백인 사이에 똑같은 동일한 조건인데 왜 임금의 차이가 많아지는가 이런 차별의 문제를 또한 이 사람이 경제학적 틀내로 이제 들여왔고요. 또 하나 이제 이분이 흥미로운 게 가족이라는 거, 패밀리를 이제 들여왔어요.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중요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출산의 문제.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 큰 문제죠. 그러니까 아이를 갖는 혹은 아이를 갖지 않는 경제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경제적 분석을 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왜 도대체 결혼을 하느냐.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은 왜 이혼을 하느냐. 이런 걸 전부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단순히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낯설죠.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경제학에서는 그죠? 범죄, 차별, 가족, 그러니까 뭐 출산, 아니면 뭐 임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이혼, 결혼 뭐 이런 것들 그죠? 엄청 그 낯선 이제 주제들인데 이런 부분을 이제 끌어들인 그러한 이제 공로로 이 양반이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요 모양이 이제 1968년도에 쓴 이 사람의 논문에 이제 기반하고 있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기 세 번째 동영상부터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게리 베커의 범죄의 경제학적 모형 여기서부터 다음 그 동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